코비드-19을 이제 일으키는 이 SARS-CoV-2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로 알려졌고요. 과거에 유행했던 사스 그리고 머스와 같은 질병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SARS-CoV-2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는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이 사르스와 머스랑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호흡기 감염을 유발을 하지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 이후에 과정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전파력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질병과 유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사르스라든지 머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국한된 지역에서 유행을 했던 반면에 이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 SARS-CoV-2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ACE2라고 하는 이 수용체를 사용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ACE2라고 하는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해당 부위에서의 관련된 임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ACE2라고 하는 수용체가 이 상기도 세포에도 많이 분포하고 폐렴을 유발하려면 하기도에도 있어야 되는데 하기도에도 분포를 하고 우리 장세포에도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SARS-CoV-2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면 당연히 호흡기 증상, 발열뿐만이 아니라 마른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25% 정도의 환자에서 그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 혹은 일부 한 3% 정도의 환자에서 설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임상 증상들이 결국은 요 ACE2라고 하는 수용체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분포하는 장기의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르스라든지 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격리를 하게 되면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전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생겨서 진단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 환자가 여러 명한테 전파를 시켰다고 하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게 됩니다. 이 폐렴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 이 바이러스는 감염된 이후에 우리가 영어로는 사일런트 하이폭세미아라고 하는데 감염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일부 환자에서는 폐렴이 발생을 하는데 이 폐렴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호흡곤란과 같은 그런 증상이 없고 우리 보통 폐렴 그러면은 기침, 가래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발병 후 약 7일 정도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그 시점에서 폐렴이 생겨도 일반적인 폐렴의 증상들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자칫 우리가 이제 치료가 늦어지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이 질병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로 환자가 이제 발생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환자의 분류라는 것은 결국은 의료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것이 일종의 임상적인 지표들을 몇 가지로 점수화한 일종의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많이 쓰고 있던 얼리 워닝 스코어링이라는 거, 워닝 사인이라고 하는 이 스코어링 체계가 있었고 그것을 일부 변형시켜서 환자들의 체온, 호흡 횟수, 맥박, 의식 상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소 포화도의 값을 따라서 그걸 점수화하고 보통 7점 이상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중증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그런 분류 체계로 활용을 했고 그런 이제 분류 체계에서 이제 분류가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분들을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그런 분류를 체계들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코비드-19의 치료제는 효과적인 게 크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제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만이 일부 효과가 있다.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제 뭐 덱사메타존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약물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폐렴이 발생한 혹은 폐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등도 내지는 중증 환자에서 투약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는 감염 초기에 가능한 한 빨리 쓰는 것을 추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가 나빠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약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항바이러스의 효과는 거의 대부분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 환자는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 약물들,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제 이런 약물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연구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희 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은 임상을 해본 게 회복기 혈청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이제 했었죠. 회복기 혈청이라는 것은 약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빈틈을 좀 메워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정말 잘 죽일 수 있는 새로운 항바이러스제 혹은 이미 폐렴이 심각해졌을 때 효과적으로 폐 염증을 줄여주면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효능을 보이고 있는 어떤 항염증 치료제 그리고 그런 두 가지 약물의 어떤 조합이 적절히 이루어져서 환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와야 될 상황이고요. 치사율은 이제 크게 어떤 사람들이 감염이 됐느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코비드-19의 가장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인이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치사율이 달리 나올 수 있겠고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의료 자원의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병원이라는 데가 한정적이고 그 병원의 모든 코비드-19 환자만 입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신속하게 진단이 되고 꼭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으로 입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료 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데 최대한 이 사람들이 격리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적절한 분류 체계를 활용해서 중증으로 예행되는 분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그분들은 병원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증적인 치료죠. 뭐 수액도 맞고 항생제도 맞고 이런 대증적인 치료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의료기관까지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